그 겨울 장모가 웃었다. 사랑이었으나 끝내 용서할 수 없었다. 2024년 겨울. 그 겨울 성민경은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웃음이었다. 58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 없는 그녀였다. 22에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품었을 때도, 아버지의 강요로 사랑 없는 남자와 결혼할 때도, 알코올 중독자 남편의 폭력 앞에서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이 순간 그녀는 웃을 수 있었다.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듯 내려앉았다. 성민경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오래전 쓴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우리 하윤이에게. 그녀의 손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할머니는 이제 괜찮단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일부 상처의 시작. 1장 1989년 22의 봄. 성민경은 22살 봄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 같은 회사 선배였다. 3살 위, 늘 웃는 얼굴, 따뜻한 손. 그는 민경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었다.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었다. 그저 그가 웃으면 민경도 웃을 수 있었다. 민경아, 우리 결혼하자. 어느 가을 저녁 한강 둔치를 걸으며 준호가 말했다. 민경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그의 뒤로 번지고 있었다. 정말? 응. 나 진심이야. 너랑 평생 살고 싶어. 민경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온전히 원한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석 달 후 민경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호야? 응? 나 아기 생긴 것 같아. 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는 민경을 꼭 안았다. 진짜? 진짜야? 우리 빨리 결혼하자. 두 사람은 행복했다. 아니, 행복할 것이라 믿었다. 이장 무너진 꿈.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준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비 오는 밤 귀갓길. 술 취한 운전자의 차가 인도로 돌진했고 준호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장례식장에서 민경은 혼자였다. 준호의 부모는 민경을 외면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임신한 몸으로 장례식장에 나타난 그녀를 향해 준호의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어. 제발 사라져줘.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준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울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다. 준호의 아이.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준호의 흔적. 집에 돌아온 민경에게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낙태해라. 아버지. 네가 그 애를 낳으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당장 병원 가. 싫어요. 이 애는 준호 오빠 아이예요. 나 이 애 낳을 거예요. 아버지의 손이 민경의 뺨을 후려쳤다. 네가 뭘 안다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민경은 쓰러졌다. 뺨이 얼얼했지만 배를 감싸 쥔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래도 나을 거예요. 3장. 강요된 결혼. 민경은 준호의 딸 미진이를 낳았다. 혼자서. 병원 침대에서.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을 때 민경은 또 한 번 울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준호를 닮은 눈. 미진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버지는 민경을 집에서 쫓아냈다. 미혼모를 집에 둘 순 없다는 이유였다. 민경은 원룸을 얻어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 낮엔 일하고 밤엔 아이를 돌봤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다. 민경아, 결혼해라. 뭐라고요? 윤병수라고, 우리 회사 차장이야. 나이는 좀 많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미혼모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결혼하겠대.
아버지, 전 싫어요. 네가 선택할 권리는 없어. 네가 미진이 데리고 평생 혼자 살 거야? 세상이 너한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민경은 눈물을 삼켰다. 결국 그녀는 윤병수와 결혼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 윤병수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 민경은 매일 밤 맞으며 살았다. 미진이가 보지 않도록 방문을 잠그고 혼자 견뎌냈다. 그리고 결혼 3년 차 민경은 아들 우진이를 낳았다. 사장. 견딘 세월. 윤병수는 우진이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간경화로 사망했다. 장례식장에서 민경은 울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그저 해방감만 느꼈다.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는. 시아버지 윤태석 사장은 민경을 불렀다. 민경아, 고생 많았다. 내 아들이 못난 놈이었다. 널 괴롭혔단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윤태석은 민경의 손을 잡았다. 우진이 잘 키워라. 내가 도울 테니. 그날부터 민경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다. 윤태석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미진이와 우진이를 혼자 힘으로 키웠다. 미진이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 우진이는 공무원이 되었다. 민경은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지켜낸 아이들이 무사히 자라 어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미진이가 30살 되던 해 결혼했다. 상대는 민철규. 대기업 과장, 명문대 출신, 잘생긴 외모. 겉보기엔 완벽한 남자였다. 5장. 손주의 탄생. 민철규와 결혼한 미진은 1년 뒤 딸을 낳았다. 이름은 하윤. 민경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게 될 아이. 엄마, 하윤이 봐. 엄마 닮았지? 미진이 아기를 안겨주었다. 민경은 손주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무게. 부드러운 숨결. 준호를 닮은 눈동자. 민경은 또 한 번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그냥 예뻐서. 엄마, 미안한데 하윤이 좀 봐줄 수 있어? 응? 나 복직해야 하거든. 회사에서 프로젝트 맡았는데 육아휴직 끝나면 바로 복귀해야 해.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6장. 3년간의 헌신. 민경은 직장을 그만뒀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 아침 7시 딸의 집에 도착해 하윤이를 깨웠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놀아주고. 낮엔 공원에 데리고 나가 햇볕을 쬐게 했다. 저녁엔 목욕시키고 재우고. 민철규 부부는 늦게까지 일했다. 퇴근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민경은 그 시간까지 집에 남아 살림을 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것을. 장모님 수고하셨어요. 민철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민경은 느꼈다. 이 사위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참았다.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3년이 흘렀다. 하윤이는 무럭무럭 자랐다. 할머니를 따랐다. 할미 하고 부르며 뛰어왔다. 민경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7장 첫 번째 배신. 장모님. 민철규가 민경을 불렀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왜 그런가? 이제 장모님은 집에 자주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윤이가 이제 5살입니다. 어린이집 보낼 나이예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민경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윤이가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독립심을 길러줘야죠. 그리고 민철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저희 사생활도 있잖아요. 장모님이 너무 자주 오시면 불편합니다. 불편하다. 그 단어가 민경의 가슴을 찔렀다. 사위, 내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그만 오셨으면 합니다. 민경은 딸을 바라봤다. 미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미진아. 엄마 미안해. 철규 씨 말이 맞아. 하윤이도 이제 어린이집 갈 나이야. 하지만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민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민경은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
조용한 집, 아무도 할미 하고 부르지 않는 집.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처음으로 정말 오래 울었다. 8장. 혼자가 된 시간. 그 후 6개월 동안 민경은 거의 손주를 보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 생일이나 명절 때만 짧게 만났다. 하윤이는 울었다. 할미 왜 안 와? 할미 보고 싶어. 하윤아, 할머니 바쁘시대. 민철규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민경은 하윤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집에 돌아온 민경은 하루하루를 멍하니 보냈다. TV를 켜도 책을 읽어도 마음은 공허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아들 우진이가 가끔 찾아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누나한테 할 말 있으면 제가 전할게요. 아니야. 우진아, 네 누나는 네 누나 가정이 있는 거야. 엄마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우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해 겨울, 미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병원 다녀왔어. 왜? 어디 아파? 유방암이래. 이기. 민경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부 병든 딸과 다시 열린 문. 구장. 암 선고. 유방암 2기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이었다. 민경은 진료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다. 미진은 안에서 상담을 받고 있었다. 민철규도 옆에 있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했습니다. 민경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미진이 치료하는 동안 하윤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민경은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장모님, 알겠네. 미진이를 위해서라면. 민경은 일어났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미진이 나왔다.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엄마. 민경은 딸을 꼭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10장. 다시 시작된 헌신. 민경은 다시 딸의 집으로 갔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딸이 아팠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약해졌다. 민경은 딸의 병수발, 손주 돌봄, 집안일을 모두 도맡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딸에게 먹일 죽을 끓였다.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청소를 했다. 저녁엔 딸의 손을 잡고 병원에 함께 갔다.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엄마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다. 민철규를 향한 분노. 자신을 내쳤다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그 비겁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6개월 뒤 미진의 수술이 성공했다. 완치 판정 받았어요, 엄마. 미진은 울며 어머니를 안았다. 민경도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11장. 두 번째 배신. 수술 후 3개월. 미진이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다. 웃음도 돌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민철규가 민경에게 말했다. 장모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미진이도 괜찮아졌으니 장모님은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민경은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또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인가?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럼 무슨 뜻인가? 민철규는 말을 더듬었다. 그냥 너무 자주 오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민경은 웃었다. 이번엔 진짜 비웃음이었다. 필요할 땐 불러놓고 필요 없으면 내쫓는 거군. 장모님, 그런 말씀은. 됐네. 알겠네. 민경은 가방을 챙겼다. 하윤이가 달려왔다. 할미, 어디가? 할머니 집에 가야 해. 싫어. 할미랑 같이 있고 싶어. 하윤아,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싫어. 하윤이가 울었다. 민경은 손주를 꼭 안았다. 그리고 딸을 바라봤다. 미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미진아. 엄마.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미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경은 집을 나섰다. 12장. 균열. 집에 돌아온 민경은
아들 우진을 불렀다. 우진아, 네, 엄마. 엄마가 누나한테 너무 집착하는 걸까? 아니요.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우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매영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요. 겉으론 점잖은 척하지만 속으론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걸 알면서 내 누나는 왜? 누나는 가정을 지키려는 거예요. 하윤이 때문에라도. 민경은 눈을 감았다. 우진아, 엄마 질문 하나만 할게. 네? 만약 네가 나중에 결혼하면 내 마누라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우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제 아내가 엄마한테 그러면 저 이혼할 거예요. 민경은 아들을 안았다. 고마워. 13장. 민철규의 본색. 그날 밤, 민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우연히 핸드폰을 켰다. 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약해서 미안해. 민경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우진에게서였다. 엄마, 이거 봐요.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민경은 클릭했다. SNS 게시글이었다. 민철규의 지인이 올린 사진. 민철규가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술집으로 보이는 배경. 여자의 어깨에 손을 두른 민철규.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철규형 여전히 여자복 맞네 키읔키읔. 민경의 손이 떨렸다. 14장. 진실을 마주하다. 다음 날 민경은 딸을 만났다. 미진아, 이거 봤어? 민경은 핸드폰을 내밀었다. 미진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알아. 뭐? 철규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아요. 민경은 충격을 받았다. 알면서 왜? 이혼하면 하윤이가 불행해져요. 나도 직장 다니면서 혼자 애 키우기 힘들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미진아, 엄마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빠가 술 먹고 때려도 참으셨잖아요. 민경은 할 말을 잃었다. 나도 엄마처럼 참을 거예요. 미진아, 그건. 엄마,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제 인생이에요. 미진은 일어났다. 민경은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민경은 깨달았다. 자신이 딸에게 물려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였다는 것을. 산부 유산과 배신. 15장. 시아버지의 유언. 그해 가을, 윤태석 사장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 민경의 시아버지였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민경과 우진도 상주로 앉았다. 미진도 조문을 왔다. 장례 3일째 되는 날, 변호사가 민경을 찾아왔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꺼냈다. 나 윤태석은 내 재산 중 600억 원을 며느리 성민경과 손자 윤우진에게 남긴다. 민경은 놀랐다. 제가요? 네. 회장님께서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분이 가장 고생하셨다고, 꼭 보상해드리고 싶다고. 유산은 상당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총 600억 원 상당. 민경은 믿을 수 없었다. 변호사님, 이거 진짜인가요? 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그날 밤 민경은 우진을 불렀다. 우진아, 이 돈 어떻게 하지? 엄마가 쓰세요. 엄마 돈이에요. 근데 누나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매영이 알면 분명히 탐낼 거예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16장. 탐욕의 냄새.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었다. 2달 후 민철규가 민경을 찾아왔다. 장모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경은 거실로 그를 안내했다. 민철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유산 받으셨다면서요? 민경의 심장이 철렁했다. 누가 그러던가? 등기부등본 떼보면 다 나오죠. 장모님 명의로 건물 여러 채 올라가 있던데요. 민경은 침묵했다. 장모님, 우리도 가족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유산을 좀 나눠주시죠. 미진이도 장모님 딸인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은 찬찬히 민철규를 바라봤다.
사위, 그건 우진이 아버지 유산이야. 미진이는 윤씨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미진이가 장모님 딸이잖아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죠. 미진이가 원해서 그러는 건가? 민철규는 잠시 말을 멈췄다. 미진이는 모릅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줄 수 없네. 민철규의 표정이 굳었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장모님이 미혼모 출신이시잖아요. 민경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가? 제가 그 사실 알면서도 미진이랑 결혼해 준 거 아닙니까? 장모님 과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민경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산 좀 나눠달라는 겁니다. 제가 미진이 데리고 사는 대가로. 민경은 천천히 일어났다. 나가. 장모님, 나가라고 했어. 당장. 민철규는 얼굴이 붉어졌다. 장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나가. 민철규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민경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17장. 녹음. 그날 밤, 민경은 우진에게 전화했다. 우진아. 네, 엄마. 오늘 네 매형이 찾아왔어. 뭐라고 하던가요? 민경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우진은 분노했다. 그 자식이 정말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근데 우진아,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오면 녹음을 해야 할 것 같아. 왜요? 증거를 남겨야 해. 나중을 위해서. 우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녹음기 사다 드릴게요. 18장. 두 번째 방문. 일주일 후, 민철규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더 대놓고 말했다. 장모님,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생각? 유산 얘기요. 저희한테 50억만 주세요. 그럼 다신 이 얘기 안 할게요. 민경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주머니 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 왜 50억을 줘야 하나? 제가 그동안 장모님 딸 데리고 산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죠. 솔직히 말하면 저 미진이랑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장모님이 미혼모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미진이가 혼외 자식이잖아요.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제 체면이 서겠어요? 그런데 왜 결혼했나? 미진이가 저보다 스펙이 좋았거든요. 명문대 나왔고, 대기업 다니고, 솔직히 돈도 잘 벌고, 그래서 눈 감고 결혼한 거예요. 민경은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래서 유산을 내놓으라는 건가? 네. 그게 공평하잖아요. 제가 미진이 과거 눈 감아준 대가로. 만약 내가 안 주면? 민철규는 웃었다. 비열한 웃음이었다. 그럼 미진이한테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죠. 어차피 제 마음이니까. 민경은 녹음기를 껐다. 충분히 녹음됐다. 사위. 네? 나가. 장모님. 내가 죽어도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나가. 민철규는 화가 나서 일어났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민경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민철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충분해. 19장. 딸의 눈물. 그날 저녁 미진이 민경을 찾아왔다. 엄마. 미진아. 미진은 울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철규가 엄마한테 유산 달라고 했다며? 네가 알아? 철규가 오늘 집에서 난리쳤어. 장모한테 50억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민경은 딸을 안았다. 미진아, 너는 잘못 없어. 엄마나 이혼해야 하나? 네가 결정할 일이야. 근데 하윤이는 내가 키울 수도 있어. 미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약한 게 아니야. 네가 착한 거지. 엄마처럼 강하게 살고 싶은데 못하겠어. 민경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내 편이야. 20장. 복수의 씨앗. 그날 밤 민경은 결심했다. 민철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을 울리는 사람,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
탐욕에 눈먼 사람.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민경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 모든 재산의 반을 손주 하윤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하윤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 아들 우진이가 신탁 관리하는 걸로요. 따님 미진 씨는요?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변호사는 놀랐다. 그럼 따님이? 제 딸은 이해할 겁니다. 대신 사위는 절대 한 푼도 못 받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됐다. 민경은 그걸 금고에 넣었다. 사부복수의 설계. 21장. 연극의 시작. 민경은 계획을 세웠다. 첫째, 민철규에게 자신이 곧 죽을 것처럼 보이게 한다. 둘째, 유산 정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해 그를 함정에 빠뜨린다. 셋째, 그의 불법 행위를 모두 기록한다. 넷째, 결정타를 날린다. 민경은 우진에게 계획을 말했다. 엄마,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 이제 잃을 게 없어. 엄마. 우진아, 엄마는 평생 참고만 살았어. 맞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이제는 안 참을 거야. 우진은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22장. 병든 척. 민경은 민철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방,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장모님? 응. 할 얘기가 있어서.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민경은 수척해 보였다. 일부러 화장을 안 하고 어두운 옷을 입었다. 장모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녀왔는데. 뭐래요? 췌장암이래. 말기라고. 민철규의 눈빛이 변했다. 정말요? 그래. 의사가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 민철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경은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예상대로였다. 그게 사실 정리가 복잡해서. 민서방이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드릴 수 있죠. 구체적으로 뭘 도와드리면 되죠? 부동산 명의 이전이랑 예금 정리 같은 거. 내가 잘 몰라서. 아, 그 정도야 쉽죠.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럼 다음 주에 은행 같이 가세? 네, 그러죠. 23장. 함정. 일주일 후, 민경과 민철규는 은행에 갔다. 민경은 일부러 예금 통장을 민철규에게 보여줬다. 큰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거 다 정리해야 하는데. 장모님, 제 명의로 일부 옮겨 놓으시면 어때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래도 되나? 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민경은 망설이는 척했다. 그럼 10억 정도만 민서방 명의로 옮길까? 민철규의 눈이 빛났다. 네, 좋습니다. 그들은 은행 창구로 갔다. 하지만 민경은 슬쩍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은행. 녹음 시작. 우진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원격으로 민경의 핸드폰 녹음을 시작했다. 장모님, 여기 서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철규가 서류를 내밀었다. 민경은 서류를 보다가 말했다. 잠깐만. 이거 명예 이전 서류잖아? 네, 맞아요. 근데 왜 전액이야? 내가 10억만 옮기자고 했잖아. 민철규는 당황했다. 아, 그게 실수했네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장모님,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지. 민서방, 솔직하게 말해봐. 내 재산 다 가로채려는 거지? 민철규는 얼굴이 붉어졌다. 장모님 어차피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이 돈 누가 받아요? 당연히 가족이 받아야죠. 가족? 민서방이 나한테 한 게 뭔데 가족이야? 제가 미진이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게 은혜야? 민서방이 내 딸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민철규는 화를 냈다. 사랑? 누가 미혼모 딸이랑 사랑해서 결혼해요? 제가 스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민경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완벽하게 녹음됐다. 됐어. 이제 충분해. 뭐가 충분해요? 증거. 민철규는 얼어붙었다. 24장. 진실 폭로.
민경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민서방, 이거 들어봐. 그녀는 지난번에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민철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진이가 혼외 자식이잖아요. 그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제 체면이 서겠어요? 민철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모님 그건. 그리고 오늘 한 말도 다 녹음했어. 은행 CCTV에도 다 찍혔고. 장모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민서방이 내 딸한테 한 짓 생각해봐. 민경은 일어났다. 나 췌장암 아니야. 건강해. 오래오래 살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민서방한테 안 가. 장모님.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미진이한테 보낼 거야. 민철규는 무릎을 꿇었다. 장모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민경은 은행을 나섰다. 우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시작이야. 25장. 뒷조사. 민경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민철규라는 사람 뒷조사 좀 해주세요.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회사에서의 행적, 여자관계, 횡령 같은 거 있는지. 탐정은 일주일 후 보고서를 가져왔다. 여기 있습니다. 민경은 보고서를 읽었다.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예요? 네. 확인했습니다. 민철규 씨는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기록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현재 2명과 동시에 만나고 있고요. 증거는? 사진이랑 영수증 다 여기 있습니다. 민경은 보고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네요. 26장. 회사에 제보. 민경은 민철규가 다니는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회사 감사팀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냈다. 횡령 증거, 여자관계, 모든 것을. 일주일 후 민철규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민 과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기 영수증 보세요. 회사 법인카드로 룸살롱 가셨죠? 그건 접대비였습니다. 접대? 누구 접대하러 여자랑 갔습니까? 민철규는 말문이 막혔다. 결국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 한 달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 27장. 몰락. 민철규는 집으로 돌아왔다. 미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민철규는 얼어붙었다. 미진아, 엄마한테 다 들었어. 네가 나랑 결혼한 이유. 내가 혼외 자식이라서 창피했다는 것도. 미진아, 그건 오해야. 나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오해? 네가 여자들 만나고 다닌 것도 오해야? 미진은 사진들을 던졌다. 민철규가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 이것도 다 설명할 수 있어. 됐어. 지겹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하윤이는? 하윤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나가. 민철규는 무릎을 꿇었다. 미진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넌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 없잖아. 그냥 내 스펙이 좋아서 결혼한 거잖아. 미진은 일어났다.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28장. 체면의 붕괴. 민철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체면의 붕괴. 그는 술집을 전전했다.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다. 가족들도 연락을 끊었다. 어느 날 그는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자네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제발요,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자네가 자초한 일이야. 민경은 전화를 끊었다. 5부 끝에 고요. 29장. 딸의 깨달음. 이혼 후 미진은 어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응. 엄마 미안해. 민경은 딸을 안았다. 뭐가 미안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는데 난 철규 편만 들었어. 엄마 마음 하나도 몰랐어. 아니야. 넌 네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가정이었나?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는데. 미지는 울었다. 엄마는 왜 그때 나한테 말 안 했어? 철규가 그런 사람인 거. 넌 네 가정을 지켜야 했잖니. 나는 널 지키면 그걸로 충분했어.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지킬게. 미진아. 그리고 하윤이도 엄마가 키워줘. 나 혼자서는 못 키울 것 같아. 민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키워야지. 나는 옆에서 도와줄게. 정말? 응. 우리 이제부터 같이 살자. 미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30장. 손주에게 남긴 편지. 민경은 손주 하윤이에게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우리 하윤이에게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쓸 때 넌 이제 6살이구나. 아직 어려서 이 편지를 읽지 못하겠지만 네가 커서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어. 할머니는 평생 참고 살았단다. 맞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했어. 하지만 참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의 엄마도, 너의 삼촌도, 그리고 너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 할머니도 존엄이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하윤아, 네가 커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마. 내 가치를 지켜. 그리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다치게 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돼. 할머니가 남긴 재산은 모두 너를 위한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할머니가 살지 못한 삶을 네가 대신 살아줬으면 해. 사랑한다. 우리 하윤아. 할머니가. 31장. 새로운 시작. 민경은 미진, 하윤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은 거실, 따뜻한 햇살,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할미, 이거 봐. 하윤이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다. 할머니, 엄마, 하윤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우와, 예쁘다. 우리 하윤이가 그렸어? 응, 우리 가족이야. 민경은 손주를 안았다. 그래, 우리 가족이지. 미진이 부엌에서 나왔다. 엄마, 밥 먹어요. 응.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 엄마. 응?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줘서. 민경은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니까. 그날부터 민경의 인생은 손주 중심으로 돌아갔다.